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 정치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때 내건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 측에선 지금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한 양쪽의 입장 차이와 실제 추경 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간의 추경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예. 말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추경은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문제는 야당과 정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건데요. 같은 지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법안만 보면 이 야당 쪽에서 추경을 주장한다는 게 결국 현재 경제 상황이 아주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추경을 한다면 경기 침체 정도가 이제 요건에 부합하게 될 텐데요. 네네. 먼저 추경을 요구하는 쪽인 민주당은 현재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로 드는 것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경제 현실을 판단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의 주장대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와 환율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중동 사태 등 대변수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이제 위기라고 볼 정도로 이제 경제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즉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상황을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이 우선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재정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써야 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기재부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한은에서도 목소리를 냈군요. 이제 결국 쟁점은 이제 지금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 객관적인 지표로 딱 놓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경제 지표라고 하면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경기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마침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0.5에서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서프라이즈 수준의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분기 성장률 지표가 이렇게 발표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의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지금이 어떻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진짜로 이 성장률만 보면 정부 측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발표된 지표만 보면 그런데요. 예. 1분기 GDP 성장률만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회복되는 느낌도 아닌데요. 네,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속된 말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물가와 금리가 높아서 쓸 돈이 없다. 이런 하소연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지표상 경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 좋지 않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 펼쳐질 정부와 야당 간 추경 논쟁에서도 체감 경기가 결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 체감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 이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말고 추경 관련해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또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규모는 15조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13조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 외에 저금리 대안대출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의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15조 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인데요. 민주당에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찍자는 거죠? 네. 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사실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조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떠올릴 수 있죠? 네,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나라 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27조 원인데요. 네. 나라별로 국가 채무 수준을 따지기 위해서 GDP 대비로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요. 네. 50.4%로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5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50%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고 선진국 대비로는 아주 낮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 쪽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추가로 빚을 내는 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정부의 주장이고요. 네. 우리나라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선 추가 국채 발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추경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우리 정부는 8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일종의 재난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추경이 가능했던 건데요. 네, 그때 재난지원금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포함해서 8차례인데요.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기재부 간에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차례 추경을 통해 투입한 재정이 무려 195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만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추가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뭐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국채 시장 관점에서 보면 네. 국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특성상 작은 변화라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의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전체 국채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공급은 큰 충격이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네. 아무리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추경안이 만약 통과가 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물가 걱정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면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흐름을 보면 과일 같은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가 올라서 석유류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농산물과 석유류는 물가 상승 요인을 분석할 때 공급측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시중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수요 측 요인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아. 예, 올해 들어서 잠잠했던 외식 물가나 이런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라서 정부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건드려서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끝으로 추경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으니 정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 대한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